한국에서 100억 달러를 받아냈다. 트럼프의 자신만만한 발언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었죠. 한국이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말입니다. 돈을 내라고요? 좋습니다. 대신 우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죠.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소리치는 정치인과 묵묵히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승부. 지금 바로 합산 세율이 숨막히는 아닌 승부 그 기존 관세 이야기를 추가로 붙는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율이라는 사실이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마이클 로웬입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떴죠. 한국이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처음엔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트럼프 특유의 과장된 수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BBC와 NHK까지 연달아 보도하는 걸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 김 박사가 리모컨을 들더니 채널을 돌렸어요. 이번엔 진짜네. 농담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우리나라 군사기술의 주도권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스크린 속 트럼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받아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직접 작성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연구원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또 협상이 시작되는 건가? 이번엔 얼마나 요구할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트럼프의 발언이 과장인지 알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궁금했거든요. 로웬, 자료 정리해봐. 지난 협상 내용 말이야. 연구소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벌써 시작된 거였죠. 새로운 방위비 협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카드가 있었거든요. 자료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숫자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한 100억 달러는 실제와 거리가 멀었거든요. 2020년 당시 미국이 요구했던 금액은 5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액은 약 13억 달러였죠. 트럼프는 이걸 자신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었어요. 실제론 한국 정부가 강력히 저항한 결과였는데 말입니다. 이 양반 참 웃기네. 김 박사가 어깨 너머로 자료를 보며 혀를 찼어요. 그도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트럼프의 전화 한 통 협상이 실제론 협박에 가까웠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2020년 협상 기간의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회의들, 청와대로 올라간 보고서들, 그리고 연구소 내부의 긴장감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특히 기억나는 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던 순간이었죠. 그때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참에 독립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숫자를 정리하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실제보다 부풀린 수치를 제시했어요. 주한미군 규모도 방위비 분담금도 모든 게 과장돼 있었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전략이었어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거야. 제가 중얼거리자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으려는 거지. 맞았어요. 트럼프의 과장된 수사 뒤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한국이 그 사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말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이어지던 그 시기, 저희 연구소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무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한창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500kg 탄두 중량 제한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벽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지하 3층 실험실에서
밤마다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설계도 위에 빨간 펜 자국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죠. 각 부품의 정밀도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로웬, 이거 보세요. 후배 연구원 정민이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수치였죠. 이 정도면 사거리 800km는 거뜬하겠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거든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할 때마다 우리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돈 더 내느니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런 분위기였죠. 실험실 한 구석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F-35A 도입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을 때 그럼 우리가 만들겠다며 시작한 거였죠. 동료들과 야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모르는 게 있어. 한국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말이야. 정민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속에는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술 독립을 향한 조용하지만 확실한 걸음을 말입니다. 매일 밤 연구소를 나서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달랐어요.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트럼프 요구의 일부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이면의 진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방위비는 늘리되 동시에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속도를 대폭 높인다는 거였죠. 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자주 국방 역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라. 연구소장이 전체 회의에서 전달한 메시지였어요. 돈은 내되 주도권은 우리가 잡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연구원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거든요. 국제안보포럼에서 만난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더 내면서도 오히려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였어요. 미국 국방대학의 스미스 교수가 한 말이었죠. 그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설계도와 실험 데이터 속에 있었거든요. KAI에서는 KF-21 양산 준비가 한창이었고 한화 시스템은 차세대 레이더 개발을 완료 단계에 있었어요. LIGN-X1의 해성 미사일도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됐죠. 트럼프는 돈을 더 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방산업체들만 살찌웠습니다. 그의 압박이 오히려 우리 기술력 향상의 촉매 역할을 한 거였죠. 저녁에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최고의 선물을 준 셈이네. 정민이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압박이 클수록 반발력도 커진다는 물리 법칙처럼 말이에요. 트럼프가 바이든이 한국과의 딜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거든요. 바이든 정부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은 오히려 안정화됐어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5조 2천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죠. 이는 연 8.3% 증가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거였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천공항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회색 전투기를 보며 눈물이 났거든요. 우리가 해냈다. 옆에 서 있던 김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20년 넘게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으니까요. KF-21 프로젝트는 원래 F-35A 도입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한국은 그럼 우리가 만들겠다고 답한 거였어요. 연구소 내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몰랐던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기가 센지 말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압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었거든요. 트럼프의 협박은 오히려 우리의 투지를 불러일으켰어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 실무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어요. 덕분에 양국 관계도 안정됐죠. 하지만 그 안정은 한국이 강해졌기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현무사 미사일의 성능도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2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우리에게 실력이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 거였죠. 트럼프는 여전히 마이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바이든은 달랐죠. 조용히 실무진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차이를 실감한 건 워싱턴 출장을 갔을 때였어요. 펜타곤에서 만난 미군 장교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거든요. 공군 대령 하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F-35를 사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우리 기술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연구소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 그럴만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호주에는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했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기계음 속에서 일하는 우리에게는 정치인들의 말싸움이 멀게 느껴졌어요. 중요한 건 현실이었거든요. 설계도 위의 수치들과 실험 데이터들이 말하는 진실말입니다. 정민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정치인들은 떠들고 우리는 만든다. 정확한 표현이었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결국 우리가 만든 무기의 성능을 보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거였어요. 힘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 거니까요. 연구소 복도에 걸린 태극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권과 미래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조용하게 그리고 더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트럼프가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4만 5천 명이라고 주장한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 숫자는 28,500명이었죠. 거의 1만 7천 명을 부풀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주한미군과 공동훈련을 할 때마다 확인했던 숫자였거든요. 트럼프의 과장이 도를 넘어선 거였죠. 이게 심리전이야. 김 박사가 자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내에 한국 무임승차 인식을 심으려는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보다 더 많은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한국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거였죠. 연구소 내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건 협상이 아니라 이미지 조작이야. 동료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비 현황, 작전 능력까지 모두요. 공동 연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악한 정보들이었죠. 트럼프가 모르는 게 있어. 정민이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말이야. 실제로 그랬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만으로도 한반도 방어에는 충분했거든요. 게다가 KF-21까지 있으니 공중 전력도 보강됐죠.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해서도 비슷한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서 말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줄여줬다며 성과를 자랑하는 시기였어요. 이런 패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과장된 수사는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도움이 됐어요. 위기의식을 자극해서 더 빨리 독립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녁에 연구소를 나서며 동료에게 말했어요. 감사해야겠네, 트럼프한테. 농담이었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죠.
그의 압박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빨리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방위비 협상에 숨겨진 진실. 저는 용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마이클 로웬입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떴죠. 한국이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처음엔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트럼프 특유의 과장된 수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BBC와 NHK까지 연달아 보도하는 걸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 김 박사가 리모컨을 들더니 채널을 돌렸어요. 이번엔 진짜네. 농담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우리나라 군사기술의 주도권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스크린 속 트럼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받아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직접 작성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연구원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또 협상이 시작되는 건가? 이번엔 얼마나 요구할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트럼프의 발언이 과장인지 알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궁금했거든요. 로웬, 자료 정리해봐. 지난 협상 내용 말이야. 연구소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벌써 시작된 거였죠. 새로운 방위비 협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카드가 있었거든요. 자료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숫자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한 100억 달러는 실제와 거리가 멀었거든요. 2020년 당시 미국이 요구했던 금액은 5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액은 약 13억 달러였죠. 트럼프는 이걸 자신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었어요. 실제론 한국 정부가 강력히 저항한 결과였는데 말입니다. 이 양반 참 웃기네. 김 박사가 어깨 너머로 자료를 보며 혀를 찼어요. 그도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트럼프의 전화 한 통 협상이 실제론 협박에 가까웠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2020년 협상 기간의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회의들, 청와대로 올라간 보고서들, 그리고 연구소 내부의 긴장감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특히 기억나는 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던 순간이었죠. 그때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참에 독립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숫자를 정리하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실제보다 부풀린 수치를 제시했어요. 주한미군 규모도 방위비 분담금도 모든 게 과장돼 있었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전략이었어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거야. 제가 중얼거리자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으려는 거지. 맞았어요. 트럼프의 과장된 수사 뒤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한국이 그 사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말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이어지던 그 시기, 저희 연구소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무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한창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500kg 탄두 중량 제한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벽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지하 3층 실험실에서 밤마다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설계도 위에 빨간 펜 자국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죠. 각 부품의 정밀도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로웬, 이거 보세요. 후배 연구원 정민이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수치였죠. 이 정도면 사거리 800km는 거뜬하겠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거든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할 때마다 우리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돈 더 내느니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런 분위기였죠. 실험실 한 구석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F-35A 도입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을 때 그럼 우리가 만들겠다며 시작한 거였죠. 동료들과 야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모르는 게 있어. 한국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말이야. 정민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속에는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해내고 있었거든요. 기술 독립을 향한 조용하지만 확실한 걸음을 말입니다. 매일 밤 연구소를 나서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달랐어요.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트럼프 요구의 일부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이면의 진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방위비는 늘리되 동시에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속도를 대폭 높인다는 거였죠. 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자주 국방 역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라. 연구소장이 전체 회의에서 전달한 메시지였어요. 돈은 내되 주도권은 우리가 잡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연구원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거든요. 국제안보포럼에서 만난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더 내면서도 오히려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였어요. 미국 국방대학의 스미스 교수가 한 말이었죠. 그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설계도와 실험 데이터 속에 있었거든요. KAI에서는 KF-21 양산 준비가 한창이었고 한화 시스템은 차세대 레이더 개발을 완료 단계에 있었어요. LIGNX-1의 해성 미사일도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됐죠. 트럼프는 돈을 더 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방산업체들만 살찌웠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그의 압박이 오히려 우리 기술력 향상에 촉매 역할을 한 거였죠. 저녁에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최고의 선물을 준 셈이네. 정민이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압박이 클수록 반발력도 커진다는 물리 법칙처럼 말이에요. 트럼프가 바이든이 한국과의 딜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거든요. 바이든 정부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은 오히려 안정화됐어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5조 2천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죠. 이는 연 8.3% 증가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거였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천공항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회색 전투기를 보며 눈물이 났거든요. 우리가 해냈다. 옆에 서 있던 김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20년 넘게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으니까요. KF-21 프로젝트는 원래 F-35A 도입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한국은 그럼 우리가 만들겠다고 답한 거였어요. 연구소 내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몰랐던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기가 센지 말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압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었거든요. 트럼프의 협박은 오히려 우리의 투지를 불러일으켰어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 실무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어요.
덕분에 양국 관계도 안정됐죠. 하지만 그 안정은 한국이 강해졌기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현무사 미사일의 성능도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2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우리에게 실력이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 거였죠. 트럼프는 여전히 마이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바이든은 달랐죠. 조용히 실무진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차이를 실감한 건 워싱턴 출장을 갔을 때였어요. 펜타곤에서 만난 미군 장교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거든요. 공군 대령 하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F-35를 사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우리 기술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연구소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 그럴만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호주에는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했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기계음 속에서 일하는 우리에게는 정치인들의 말싸움이 멀게 느껴졌어요. 중요한 건 현실이었거든요. 설계도 위의 수치들과 실험 데이터들이 말하는 진실말입니다. 정민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정치인들은 떠들고 우리는 만든다. 정확한 표현이었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결국 우리가 만든 무기의 성능을 보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거였어요. 힘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 거니까요. 연구소 복도에 걸린 태극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권과 미래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조용하게 그리고 더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트럼프가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45,000명이라고 주장한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 숫자는 28,500명이었죠. 거의 17,000명을 부풀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주한미군과 공동훈련을 할 때마다 확인했던 숫자였거든요. 트럼프의 과장이 도를 넘어선 거였죠. 이게 심리전이야. 김 박사가 자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내에 한국 무임승차 인식을 심으려는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보다 더 많은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한국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거였죠. 연구소 내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건 협상이 아니라 이미지 조작이야. 동료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비 현황, 작전 능력까지 모두요. 공동 연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악한 정보들이었죠. 트럼프가 모르는 게 있어. 정민이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말이야. 실제로 그랬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만으로도 한반도 방어에는 충분했거든요. 게다가 KF-21까지 있으니 공중 전력도 보강됐죠.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해서도 비슷한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서 말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줄여줬다며 성과를 자랑하는 시기였어요. 이런 패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과장된 수사는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도움이 됐어요. 위기의식을 자극해서 더 빨리 독립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녁에 연구소를 나서며 동료에게 말했어요. 감사해야겠네, 트럼프한테. 농담이었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죠. 그의 압박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빨리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트럼프의 과장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은 더 강해졌어요. 마치 근육이 저항을 받을 때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시작됐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 우주 감시 레이더까지 모든 게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독립적이네. 설계도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빨간 펜으로 수정했던 부분들이 모두 검은 펜으로 확정됐거든요.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죠. 트럼프는 실제보다 부풀린 숫자로 협상 우위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독립성만 키워준 셈이었어요. 그의 위협이 우리에게는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워싱턴에서 돌아온 연구소장이 전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는 동반자로 본다고. 그럴만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가고 있었죠. KF-21의 첫 해외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연구소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드디어 했다. 정민이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어요. 변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물처럼 한국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왔죠. 설계도 위에 새로운 빨간 펜 자국을 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결국 더 똑똑하고 더 조용하게 준비한 쪽일 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걸어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트럼프의 과장된 주장들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을 실력이 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